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력형 일자리 전통시장 매니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에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 단장이 됐으며 어떻게 사업 단장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회사에서 2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네, 패션 유통회사에서 7년을 근무하고, 그다음에 비영리재단에서 한 5년 근무하고, 2022년 3월에는 여기 중구청에서 전통시장 매니저로 선생님들과 같이 앉아서 공부를 했다가 올 3월에 끝났습니다. 저는 23개월이라. 그리고 사업단장을 자격을 획득해서 지금 현재 사업단장으로 첫걸음 사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중구청에서 처음에 근무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게 전통시장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통시장이 건물형과 골목형, 그리고 상점가와 지하도 상가가 있었는데 2021년 서울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이후 골목형 상점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근무한 데는 2021년 9월 21일 상점가가 된 신당동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1호점에서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4개는, 앞에 있는 건물용 골목형 상점가 지하도 상가는 전통시장이고요. 밑에는 이제 골목형 상점가로 새로 2021년부터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니저로 다 계시더라도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구나. 그리고 골목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파란색이 있는 게 이제 많은 매니저님들이 계시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형에도 좀 계셨고, 골목형에도 계셨고, 신중앙시장이죠. 그다음에 상점가에도 인현시장도 있고요. 지하도 상가에는 매니저가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는 신당, 동화동, 충무로, 약수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때 강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드적인 요소, 소프트적인 요소, 휴먼적인 요소를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신 강사님들이 계셔서 그걸 잘 보고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2022년에 전통시장 매니저로 근무했던 골목형 상점가 브랜딩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하고 2023년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치형, 기둥형 지주간판 설치하는 것을 2022년에 했고, 2023년에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 선포식과 브랜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골목형 상점가를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교재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전통시장 신당동에서 이제 매니저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류가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들도 일부 있고,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일부 좀 빼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상권이 어떤가 정체성을 봤는데, 제 4월부터 7월까지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저는 골목형 상점가에 있는 춘천에서 봤다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쪽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관점은 제가 골목형으로 봤다는 얘기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떡볶이 타운이라고 써 있었고요. 요거는 떡볶이에 있는 그 떡볶이와 이 치즈 뭐 이런 것들이 파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에는 색깔이 좀 달랐고요. 여기에는 입간판에 좀 다른 부분이라 이렇게 좀 달랐고요. 두 번째는 미래유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신당도 떡볶이 노란색으로 돼 있고 탕으로 돼 있고, 앞에 있는 신당역에는 떡볶이 거리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 미래유산으로 받을 때는 또 떡볶이 골목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글자도 골목, 타운, 거리 이렇게 3가지로 혼재가 돼 있었고, 컬러도 잘 안 맞고 조화롭지도 않고 이게 있어서 이 당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입간판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드적인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까 해가지고 참 많이 시장 조사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막개비길, 막포 용강의 막개비길을 그다음에 풍미길을 이렇게 다 쭉 보면서 한 10몇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제가 볼 때는 용강동에 있는 막개비길 쪽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오스크가 있었고 안내 입간판이 같이 있었고 이게 키오스크고요, 안내 입간판이고 가로등 안내판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 보면 막개비길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콘도 있었고요, 캐릭터도 그 캐릭터랑 이거랑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고 여기 또 태양열 전용으로 하는 게 있었고 가로등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시장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한다 사업의 입간판을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좀 봤는데요. 저희가 분석 레포트를 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 떡볶이와 요거는 떡볶이가 아니고 여기가 이 보건소가 있는데요. 이 먹거리 쪽에 있는 쪽을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른 권역이었고요. 여기는 11시부터 23시까지가 장사가 잘 됐고 여기는 저녁 5시부터 그다음 10시까지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영업을 8시부터 해서 그다음 날 6시까지 하니까 일 마친 친구들이 와서 술을 드시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질적인 상권이 있었고 그리고 떡볶이는 거의 전국구였었고요. 이쪽은 그쪽에 중심이 돼 있는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로컬 브랜드와 지역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야장을 좀 많이 깔아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차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명 정도가 떡볶이는 주차 요원 단속이 주차 요원이 있어서 하는데 이쪽은 거의 1인 2인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영업하는 게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같은 상가였는데 소통하거나 이용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갔을 때 2022년 제가 8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요거는 1, 4분기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의 매출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이거는 떡볶이 매출은 토요일, 일요일 매출 가족형이었고 여기 있는 이 맥주집 여기는 직장인이었었고요. 이 옆에 패션타운도 쉬니까 그리고 여기 매출도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고봉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낮에는 가요 없고 이런 쪽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장을 돌아다녀보고 현장을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확신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한 달 더 뒤에 가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 2, 4분기께 나왔습니다. 2, 4분기는 4월부터 7월, 6월까지 나온 거니까요. 그건 이제 매니저가 있었던 건데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운이 좋게 매출이 이 떡볶이는 24%가 신장했고 1, 4분기도 17%. 여기로 또 9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좀 더 증가돼서 밤 쪽도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됐고 먹거리 쪽도 139%가 신장을 하고 유동인구도 증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 있는 권역과 이쪽에 있는 권역이 조금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게 계속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 쪽으로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있는 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상가라는 데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떡볶이 드시거나 이 앞에 맥주를 마시거나 서로 교류도 잘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서로에 대한 일보다는 하루하루 매출을 올려서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서로 관심도 좀 없었고요. 이분들을 관심도 하고 공감도 하고 만족하게 하고 참여하려면 조직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뭔가 유형적인 걸 내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의록도 만들고 협조 공문 상의 소식지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골목 상권의 정체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냐면 명칭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개로 통일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확산성 있게 통일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컬러도 좀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어떤 컬러로 할까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 컬러를 결정하는 데에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 그리고 지나가도 안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가야 돼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미래유산이 2013년부터 됐는데 미래유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같이 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상인들 어떻게 참여할까? 이쪽으로 해서 하드적인 부분, 휴먼적인 부분, 소프트적인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브랜딩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진 게 제가 4월에 부임해서 7월쯤 됐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상인애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 명칭을 왜 통일하냐면 떡볶이만 살면 먹거리가 죽고 먹거리만 살면 떡볶이가, 그러니까 이원화를 하지만 하나로 가는 한 집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당 미래유산 떡볶이 골목, 신당 미래유산 먹거리 골목, 골목이라는 걸 동일하게 하고 떡볶이와 이거는 칼라를 같이 하면서 같은 집이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틀리죠. 회색과 짙은 회색과 환타색과 흰색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글자도 골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적인 문제점을 해결했는데 10월 말에 했으니까요. 제가 3월에 와서 7개월 만에 이렇게 해결을 같이 협력사랑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다 환타색들이거든요. 그래서 환타색들이 제일 많은 그 컬러를 같이 넣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휴먼웨어 형성학인데요. 이 떡볶이가 지금 10개가 있는데 이 떡볶이를 전 보면 어느 집 건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 집 거고 어느 집게 더 맛있고 나한테 더 감칠맛이 있고 누구랑 가면 어떤 걸 먹을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떡볶이 사장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매니저님, 다른 집 떡볶이 먹으러 갈 때 꼭 나 좀 데리고 가. 왜? 그럼 딴 데 가서 못 먹잖아, 혼자는. 근데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양이 더 많고 어디가 더 없고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역사적이 있는지 신기하죠. 한번 지금부터 떡볶이를 매일 드셔서 10일 동안 드셔보시면 그 내용을 좀 알 텐데요. 모릅니다. 저는 30번도 넘게 먹어봤습니다. 포장도 해서 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서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휴먼웨어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매니저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다른 매니저님도 그래요. 나는 상인들한테 가서 안 먹어,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다 먹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신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회의를 했는데요. 임원회의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떡볶이 3시부터 5시 사이가 제일 괜찮은데 그때는 또 은행 가시고 뭐하고 밥 먹고, 그리고 이 앞에 분들은 또 오시지도 않고 그때 이제 겨우 잔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만들 때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우선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개월 동안 일을 한 게 37회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한 번씩 했고요. 평균 6명, 224명이 있는데 상인의 사무실 골목형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민자치회관 무슨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기관들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무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서 했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다 거친 일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의록을 만들었는데 회의록은 신문보다 좀 더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만든 걸 가지고 나중에 신문에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7월 정도에 얘기했던 얘기인데 상인들한테 신당 미래유산이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들을 얘기했고 앞으로 상가가 어떻게 로컬 브랜드를 형성해서 로컬 브랜드 타운으로 가야 될지 그 얘기를 그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업무 공모 협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MG 새마을본부가 한 2개 층을 쓸 수가 있는 회의실도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선거 기간 중이라 공공기관을 못 쓰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업무 연락을 써야 되는 게 있었고, 전통시장과 상원회원, 신당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볼 때 매주 뭔가 이렇게 나오고 얘기하니까 뭔가 자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상인들의 있는 인적 사원이나 네트워크, 사업자 등록금, 화재보험 이렇게 가맹력으로 쭉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참 주식이 어려워하세요. 왜 내 재산이나 화재보험 같은 게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참 하려니까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이렇게 신월 현대화 사업자로 잘 이제 끝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가 갑자기 했냐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제가 만든 거 가지고 아니고 진짜 이거 브랜드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브랜드가 있나? 브랜드가 없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제가 만든 요거 가지고도 해결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제가 브랜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이제 2020년에 이제 매니저 생활은 끝났고요. 이제 2023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BI를 만들고 브랜드 선포식을 해야 되겠고 먹거리 페스타도 하고 그다음에 현대 기프트카우 오네오랑 현대랑도 하고 알뜰 신잡에서도 TVN이랑도 하고 그다음에 놀면 뭐하니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요건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그러면 실적이 좋아졌어?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얘기 나누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만들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브랜드 활동을 상당히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골목형 로컬을 어떻게 브랜딩하냐 될까? 로컬 브랜드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장충동에서 로컬 브랜드 사업을 합니다. 3년 동안 이 투자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통해서 하는데 로컬 브랜드의 가장 큰 요소는 그 지역성을 있느냐,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적인 게 있고 그게 같이 나오는 게 있느냐, 거기에 있는 상품들은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족발 골목은 사실은 그 족발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고 신당동도 그런 데가 있고 강릉 같은 경우도 카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신당동도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만 강요하지 않고 그 옆에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쟁력 분석을 딱 해보니까 떡볶이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 전략을 가야 되는데 이미 특화는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화 전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굉장히 큰 모순이 하나 있었던 게 있어서 그거 해결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도 만들고 가로기는 이 홍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거를 일체화시킬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뭐 아시자면 우리처럼 우리 이름과 여러분 이름, 우리 선생님들 이름처럼 식별하고 차별화하는 게 있죠. 롯데다, 뭐 빙그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당동 떡볶이다, 뭐 신당동 먹거리다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식별하고 차별하고요.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 브랜드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까지 확단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 나 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나 뭐 하러 가야지. 나 성수동에는 성수 족발을 먹으러 가야지. 성수 감자탕을 먹으러 가야지. 이런 것들처럼 생기는 내 제품에 대해서 이름, 아침처럼 성수 족발, 성수 감자탕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래서 거기 가자. 우리 같이 갈까? 우리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오게 하고 함께 오게 하려고 그리고 와서 굉장히 재미난 걸 보려고 그랬더니 다 줄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같이 시장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걸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제가 브랜드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2022년 12월에 됐는데 저도 마음에 안 들었고 구청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투자를 해서 이게 3개월이 더 걸리니까 5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브랜드와 조금 다른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함의해 보시면은요. 제가 앞에서 매긴 그 컬러는 동일하게 갖고 구별하는 골목형도 우리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들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는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와 상인이 얘기하는 거나 상인회장 얘기하는 거 다 동일하게 되니까 저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컬러도 이렇게 동일한데 여기 하나 재미난 거는 요게 냄비입니다. 요 냄비에는 신당동도 넣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황학동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 이 먹거리는 그래서 전체 먹거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떡볶이, 먹거리, 뭐 잡채 예를 들어서 뭐 족발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골목이라는 걸 같이 넣어서 이게 다 범용성 있게 크게 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컨셉으로 다 맞습니다.
그게 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같이 있는 게 신당동 이 판 떡볶이 골목 이 네 개를 다 넣으면서 하나로 다 잡아서 상당히 예쁜 브랜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다 담을 수 있고 여기에 만들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브랜드가 서로 달라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서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캐릭터가 예쁘죠.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진 가래떡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국집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짜장 소스에 빠져버리고 그런 저는 맛본 마봉님 할머니가 제가 어울릴 만한 새로운 소스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봉님 떡볶이의 탄생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 하얀 떡볶이가 거기에 빠졌다 그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떡볶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이 내가 이걸 먹고 덕이 생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은 복이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상인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정성도 있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덕을 주면 고객이 많이 와서 당신의 물건을 팔아주는 복이 당신한테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덕복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멋지게 입고 모자를 쓰고 이후 저는 할머니 대표 양념소시를 입어 새롭게 태어났죠. 한낱 가래떡에 지나지 않았던 저는 7, 80년대 신당동 일대를 누비는 슈퍼스타로 크게 성장하였고 현재는 우리 신당동을 대표하는 명예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당동 떡볶이의 인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까지 저의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앞에 2022년 7월에 만들었던 미래 앞으로 로컬 브랜드, 로컬 상권 이런 얘기를 쭉 했던 부분들이 2023년 3월에 만들어져서 이 얘기를 상인들한테 10번도 더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 했습니다. 물론 이건 있었습니다. 왜 먹거리 쪽에서는 왜 떡볶이만 올렸어? 뭐 이렇게도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당동 떡볶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수업을 저도 여기서 들어보니까 40분 넘으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50분에서 다음번에는 40분 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오늘 요까지가 1교시 강의인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일단 1교시는 잠깐 마칠까 합니다. 객적은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당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저 처음에 왔는데 거기 사업다 그 상인회 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입간판 만들 거니까 당신이 가서 업체랑 얘기해서 다 해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상인회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거를 하죠? 그랬더니 중구청에서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기반도 없는 것 같고 얘기하는 근거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업체 통해서 한두 개 받아오는 것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로컬 브랜드라는 건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분이 재미있게 맨날 6시 넘어서 전화하더라고요. 일주일을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녁 6시 넘어서 전화하면 제 근무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는 보는데 맨날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한 4개월 지나고 딴 데로 떠나셨지만 그분이 그때 조금 정해지지 않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걸어다니고 보고 그리고 주변 식당 상가들을 많이 가봤는데요. 주변을 보면서 버틱고개도 올라가 보고 남산도 올라가 보고 옆에 있는 금오산도 올라가 보고 그 전체적인 조망을 이렇게 지역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지역들이 흘러가고 그다음에 역사책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성수 저기 중구에서 문화 쪽에 관련되신 분이 있는데 성수동에 신당동에 관련된 그걸 쓰신 책을 만드신 팀장님이 우리 매니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또 책도 얻어서 읽어보고 그 동네에 대한 역사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일을 좀 하게 된 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만의 특수한 경험이지 전체적인 다른 시장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거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운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이 브랜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거 만든 디자이너를 만나봤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떡볶이랑. 그래서 그 친구랑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근데 떡볶이 한번 먹으러 와요. 너무 잘 만들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옆에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오늘 공개하려고 그러다가 그분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공개하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냥 부끄러워하는데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쁜 디자이너가 한 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브랜드 선포식을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잘 만드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 우리 브랜드 선포식 할게요. 그래서 중구의 비용으로 브랜드 선포식을 해서 브랜드 먹거리 페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5월 19일이니까요. 3월 말에 끝나고 2달 동안 준비해서 먹거리 페스타를 시작해서 신당동의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확장됐다는 것이 신문 지상과 언론에 계속 홍보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5월에 구청장님하고 상인회장님하고 시의원, 구의원들 모셔가지고 여기서 먹거리 페스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상인회랑 같이 제가 했던 부분이 한 1,000만 원어치의 물량을 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걸 만드냐면 이런 가방에다가 떡볶이도 넣어놓고 튀김도 넣어놓고 해가지고 이걸 한 500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손님들한테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쿠폰도 나눠주고 수고는 마봉님 떡볶이와 마봉님 떡볶이 막내 며느리네, 막내 아들네 그 두 집에서 300장씩 만들어서 이것도 무료로 수건을 나눠줬는데 그다음에 요거 홍보물 제작했고요. 요렇게 깃발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홍보기를 만들어서 앞에 있는 컨셉이 같이 상가 전체에 움직이게 돼 있는데 우리 상가 쪽으로 돼 있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는 데가 한 2군데 정도가 있어요. 방이동 쪽에 있는 데도 태극기가 작년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성수동도 걸려 있는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 가로기 자체는 굉장히 하나의 지역을 일체화시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기가 끝나면서 상인회장께 그랬어요. 절대 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는 이런 거 보여주지도 말고 절대로 하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는 내가 브랜드 만드느냐고 했던 거지. 이거는 원래 매니저 업무 아니다. 이거 모든 게 매니저 업무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따 물어보려고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진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진짜 재미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2023년 브랜드 막 만들고 있는데 현재 대하동차에서 기프토카 오네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서울시청의 전통 우리 시장 매니저에서 현대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기 서울시 쪽에 있는 매니저인데 안 하신다고 우리 사업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중구에서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쓰는데 원서 쓰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구청에서 해달라고 새로운 팀장이랑 와서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10개 쓰는데 일주일 꼬박 걸렸고요. 그거 하나하나 쓰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서 6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하면서 SNS 마케팅도 할 수 있게 하고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일들을 같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3개월 걸렸는데 이게 3개월인가 지나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혹시 이거 하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매니저한테 연락도 없어요. 막 상인들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맨날 그저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되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요렇게 인스타그램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개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근데 상인들한테 요 인스타그램에 후기도 쓰고 다음 것도 쓰고 뭐 다음 거 콘텐츠도 그게 안 되니까 진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SNS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주지 않으면 되게 힘든데, 어쨌든 이거 잘 만들어서 해서 아주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다는 게,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으면서 신당동을 알리는 작업들을 나도 오는데 너도 오고 우리 같이 와요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먹거리 페스타로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에서 제가 온라인 온에어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선생님들 갖고 계신 데에는 여기 페이지를 조금 제가 구별해서 놨는데, 이거만 잠깐 얘기하면, 이게 이제 중구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이 떡볶이 행사를 하면서 이게 진행을 쫙 했는데 매출이 괜찮았어요. 이거 하는 걸 쭉 보면서,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최우수 그 열정상을 봐서 엄마와 아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이 좋았었던 경험이 있고요. 요거는 TVN에서 알뜰 별잡이입니다. 신당동이 우리나라에서 힙이라고 들어가는 데가 힙지로하고 힙당동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힙당동, 힙지로가 있는데, 제가 드린 책에는 거기다 제가 블로그 써놓은 그 내용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이 되게 재밌던데요. 힙플레이스는 신당동에는 간판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싸정골목 뒤로 가면 카페가 있는데 간판이 없어요. 그리고 예약을 인스타그램으로 해야 되거나 간판이 없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트 카페라는 데도 있고요. 들어가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거기는 임대료가 싸다. 두 번째는 필지가 작아서 이 작은 데에다가 젊은이들이 가서 오픈하기가 되게 좋다. 창업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평지로 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 산 비탈이나 이런 데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트래픽이 많은 지역이다. 그다음에 지대가 낮다. 이게 지대가 낮다는 거는 물이 흘러 들어가거나 돈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지대가 높지 않은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힙플레이스가 된다는 거를 이 같이 있었던 그때 패널로 나온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힙플레이스가 알려지면 힙사들은 떠난다. 우리가 핫플레이스라는 거는 다 알아서 가는 데고요. 힙은 아는 사람 몇 사람들만 재밌게 노는 데인데,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면 떠나기 때문에 세심히 조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힙지로와 힙당동 두 개만 있습니다. 성수동은 아직 힙수동이라는 얘기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수동에서도 지금 힙수동 같은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성수동에서 지금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은 이 떡볶이 골목이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모습, 예전에는 그게 더 따닥따닥 해가지고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더 커져가면서 10개의 떡볶이로 되어져 있고, 원래 그 싸전에 있었던 골목들은 술집이나 레스토랑, 그다음에 카페로 바뀌어가는데 다 예약제거나 이렇게 들어가서요. 제가 신당동에서 골목 가이드를 많이 했으면 친구들, 아는 사람들 많이 했는데 너무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알려진 데가 가지 않고 작은 데를 가다 보면 재미있고, 성수동도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글로벌하게 커져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 뒤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요 계획식 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가을에 또 먹거리 페스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보다도 더 훨씬 더 이미지가 더 크게 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이거 끝나고 놀면 뭐하니가 했습니다. 놀면 뭐하니는 제가 이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기 유재석이 아니라 그 키 큰 남자 있던데, 유재석이 저 딴 데로 갖고 이렇게 3명이 다니더라고요. 하한가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가는데 내가 쫙 봤어요. 니네들 왜 지나가느냐는 식으로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한 바퀴 딱 돌고 나더니 떡볶이에 들어가서 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집은 우리 저기 영업이사님 자리인데, 그거 하면서 벌써 이제 찍었는데 12월 말에 나가오기로 했다가 1월 초에 나왔죠. 그렇게 그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가 된 게 이게 핫한 고고 힙한 데라고 계속 소문이 나와지면서 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2023년을 끝내고 2024년인데요. 한 2개월 남았는데 매니저님 그동안 만든 신문 책으로 한번 만들어 줄래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 주세요. 상인회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만드느냐고 한 3개월, 12월부터 준비해서 걸렸는데 총 210페이지 정도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았고, 어떻게 입간판을 만들었고, 어떻게 브랜드를 했고, 그리고 여기 상인들의 얘기, 모든 얘기, 회의록까지 다 해가지고 220페이지가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종이 한 장에 500원씩이라니까 200페이지만 내면 알아요. 이게 얼마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는 또 우리 동료 매니저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무로 매니저님한테 이것 좀 해결해 줘요. 그래가지고 충무로 매니저님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싸게 진행했는데 너무 품질 좋게 했죠. 그래서 상인회장한테 그랬어요. 거기 갈 건데 가서 얘기할 건데 서로 이렇게 떡볶이만 한 서너 개 좀 싸세요. 그래서 거기 상인회장님한테 갖다 주고 그거 주고 우리 얘기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너무 빳빳하고 좋은 종이, 이게 종이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칼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사하는 것보다 근데 너무 어렵겠는데 오늘 그 매니저님 오셨더라고요. 아까도 인사를 드렸는데 많이 도움으로 해서 이 책을 당시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게 얼굴도 있고 사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게 드릴 수는 없고 거기 상인에 있고 이것도 절대 저 다음에 오신 후임 매니저님한테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드렸다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 일은 하지 마시라고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만들면서 2024년 3월까지 제가 브랜드 매니저 활동을 마쳤습니다. 23개월을 쭉 마쳤고요.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렇게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데 매출이 좋은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준 그 자료에 드렸는데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랑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두 개를 같이 많이 활용하는데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저런 걸 잘 활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잘 활용하지 않고 워낙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거 저 한 100번도 넘게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조사해보고 문제가 있고 찾고 이거 찾고 나서 나중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뭐 행사할 때 물어보면은 거기 대답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드린 책하고 조금 틀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주말에 계산해보니까 220억이라고 써있는데 한번 계산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206억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점포별 매출을 계산해가지고 점포 84개로 81개로 계산하니까 202억 월 신당동 점포가 월 평균 2,100만 원, 월 2억 5천 팔았고요. 이거는 중구보다도 50%, 서울시보다 37% 높고요. 분기별 매출 신장률도 여기 신당이 100에서 140, 중구가 100에서 132, 서울시가 114로 분기별 매출도 되게 좋았던 매출이다. 그래서 총 거어 매장이 206억 정도 되는 매장이고, 이게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고요. 요게요. 그 뒤에 매출이 올라가기 파란색이 제가 서택 상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매출은 올라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유동인구가 한 11% 증가했는데 유동인구가 이렇게 계속 증가했죠. 근데 여기 보면 유동인구가 중구가 3.9%, 서울시가 제로인데 여기는 11.5%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여성 고객이 23%, 두 개 합쳐서 40%인데 성수동은 50% 정도가 됩니다. 더 핫하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그래서 20대, 30대 여성 고객이 제일 많은 데는 남성 고객들 따라오기 때문에 소비력도 높기 때문에 상가가 좋아져서 하나의 평가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셀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게 월별로 나옵니다. 서울시 거는 분기별로 나오는데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근데 앞에서는 이 책에 제가 드렸던 거는 13개 분식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다시 계산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요게 매년 조금씩 틀려요. 바꿔주는데 요번에는 분식으로 돼 있다가 이 다시 계산해보니까 10개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가지고 같이 계산했고 이 분식으로 떡볶이를 분식으로 접했고요. 그리고 매출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분식에는 옆에 있는 만두집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떡볶이만 10개 하니까 어떤 매출이 나오냐면 점포당 평균 매출이 1억 1천 월이었습니다. 그게 1억 2,500까지 갔다가 12월에 1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2023년 4월에 그 브랜드 만들어지고 활동했을 때 1억 4천까지 올라서 이게 30% 정도의 매출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가격을 2,000원씩 올린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거기 전통시장 매니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올라갔는데 이때 보면 요게 요게 매출 건수인데요. 매출 건수도 4,600에서 5,000까지 갔다가 이게 4,700으로 떨어집니다. 객단가도 24,000원, 26,000까지 2만 원으로 떨어지고 29,000원인데 떡볶이를 제가 제일 많이 먹어봤다 그랬잖아요. 떡볶이 먹어보는 행태와 가격과 이런 걸 모르고 가격을 20,000원으로 올렸는데 한 집에서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엄청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격을 왜 올리느냐고. 이 당시 떡볶이가 15,000원이었는데요. 근데 옆에 장충동은 13,000원이었습니다. 딴 데는 11,000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당동 떡볶이가 물론 새벽 2시에 나와서 육수 끓이시는 어머님이 계시고 새벽 5시에 나와서 떡을 분리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10시에 나와서 떡을 분리하는 아들, 딸,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그거를 분리한 거를 파는 직원들이 있어서 24시간 돌아가는 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노력하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감칠맛이 나고 순한 맛이 있는 건데 가격을 2,000원에 올렸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는 매니저한테 가격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얘기하면 되겠냐.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의 모든 데에 대한 가격을 거의 다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품을 줄이면서 슈링크플레이션 하는 짓을 다 보고 다니면서 항상 먹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이렇게 떨어진 걸 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왔더니 이제 매출이 이렇게 이제 꼬꾸라진 거죠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떡볶이가 2인분에 17,000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셋이 먹으면 이제 21,000원인가 2,000인가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닭발 하나 시켜 먹으면 8,000원인데 그럼 3만 원이니까 이제 2명, 3명이 이렇게 먹기 좋거든요. 근데 술도 4,000원 파는데 술도 5,000원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내 거 위에 다른 거를 더 시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객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올리니까 그 집 떡볶이 올랐대. 옛날에는 2만 원 나오던 게 3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또 안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을 올린다는 게 되게 좋은 수도 있지만 고객 이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앞에서 얘기한 떡볶이가 덕을 베풀고 복을 얻게 하는 건데 이거 안 했다고 막 상인들이 조금 짜증을 냈죠. 이 매니저가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근데 저는 진짜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게 만들면서 이때 이제 브랜드 만들고 요건 만들기 전이죠. 브랜드 만들기 전이요. 브랜드 만들고 저기 BI 한도 요거는 간판 만들었고요. 간판을 요게 이제 10월에 만들었으니까 매출 쭉 올라갔는데 계속 분위기 때문에 소통되고 간판 만들고는 가격 올려가지고 떨어지고 여기는 다시 브랜드 만들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로컬 브랜딩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까지 보여주는 얘기를 같이 이렇게 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거를 가지고 받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해봤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얘기해 준 사람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안 됐고요. 근데 꼭 그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잘 했던 것들을 다른 데서 로컬 브랜드를 한다면 골목 상권에서 한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이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을 도와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우리의 업무고, 그다음에 내가 또 미래로 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통시장 매니저로 그렇게 했는데 뭐 사업단장이라고 또 궁금하실까봐, 그러면은 이제 뉴딜 일자리는 끝나면서도 이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단장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장 자격 획득하기. 저는 2024년에도 사업단장을 지원했고요. 2023년도 사업단장을 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더 또 재미난 거는 제가 2021년 비영리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이거를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보람 일자리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뉴딜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뉴딜 일자리 조사해 보니까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고 더 찾아보니까 사업단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사업단장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22년에 사업 매니저로 왔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상권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요거 보시면 그래서 2021년이라고 들어 있는 게 있는데, 2021년에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니까 상권 육성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수료자가 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 특성화 사업과 청년물 사업. 앞서서 이 사업단장님께서 요 얘기 잠깐 해주셨죠. 그거에 대해서 선정 보고 조금씩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근데 요 밑에는 여기는 공단 지원 기관에 참여해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 관련 전문가 툴을 통해서 지자체 전문가 풀 우선 제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12기, 13기를 같이 뽑았고요. 그리고 더 보니까 모집 대상 보니까 전통시장 유통기사에서 경력이 10년 있던 사람, 또 두 번째는 전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 이렇게 돼 있고 60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뽑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보니까 국가 자격 시험이라는 게 뭐 있더라고요. 근데 국가 자격 시험에 보니까 경영지도사, 그 다음에 유통관리사 1급 자격증은 아닌 경우는 불인정. 그러니까 유통관리사 1급을 시험을 봐야겠다. 그래서 2022년에 유통관리사 시험을 봐서 1급을 그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데 뭐 나이 먹어서 그걸 못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 프로젝트 경력 소개서가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경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로 할래? 어떻게 했고 잘했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매니저 하려면 그렇게 거역을 나르겠다. 입간판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때는 신당동 중구로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어쨌든 사업을 어떻게 내가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계획력 평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은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성과 재고 방안을 써라. 근데 14포인트로 3장을 써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한번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근데 2022년에는 뭐였냐면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방안을 얘기해라. 2023년은 전통시장 특성화 요소 발굴을 해라. 그래서 제가 2022년과 2023년 거를 썼죠. 2022년에는 제가 한 달 동안 쉬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이제 좀 못했는데 2023년에 다시 한번 했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과목 3가지 과목을 보는데요. 80점 이상을 맞아야만 수료가 돼요. 수료가 돼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신규 단위 평가에 창업 이론에 대한 지필 평가를 30점이고요. 기획력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또 35점이고요. 팀 프로젝트는 25점이고 교육 태도는 이제 10점인데요.
팀 프로젝트는 뭐냐면 한 6명씩 한 팀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인현 시장을 하나 주고 여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기 시장 분석 자료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진흥공단 그거 딱 주고 거기서 1분만 짜가지고 사업계에서 짜서 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짜가지고 모여서 짜서 너는 발표해라, 너는 속한 부서에 뭘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항상 그쪽에 가면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거 할게. 맨날 이게 상권 분석하는 건 내가 할게. 그래서 하고 제일 젊은 친구한테 발표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다 1등 한 것 같아요. 그 팀에서. 그래서 이따가 그 용광동에 오신 분이 저랑 같이 14기 같이 했는데 그 친구 1등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기획력 평가예요. 기획력 평가는 앞서서는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왜냐하면 사업단장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조화롭게 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잘 분석할 수 있냐. 그래서 상품 분석을 앞에서 100번 넘게 해봤다는 게 그거 다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발표를 그리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12과목 한 거가 나오는데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일부러 틀리게 내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하는데 14기에는 50명이 교육을 받아서 19명이 합격을 했고요. 15기도 50명이 공부해서 19명이 합격을 나머지 31명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0%가 좀 안 되는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이렇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할 때 원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2023년입니다. 여기 활성화 시장에서 이게 문화관광형이고 밑에가 첫걸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장 분들 여기 2년, 이건 1년 이렇게 뽑고요. 뽑을 때 지역본부 내가 어디서 할 거냐. 앞서서 책에도 보니까 지역본부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울 강원입니다. 서울 강원 본부에다가 지원해서 3개를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저는 사업단장 올해 여기 사실은 3군데 넣었어요. 근데 한 시장에서 5명까지는 면접을 볼 수 있게 5명을 서류로 합격을 시키는데 다행히 2군데는 합격해서 면접 보러 갔고요. 한 군데는 안 뽑아줘서 못했습니다. 근데 갔더니 면접 보러 갔는데 한 곳은 3분이 저 포함해서 3분이 브리핑 왔고 한쪽은 2명이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 떨어졌죠. 그거는 제가 3월 3일 날 끝났는데 3월 28일 날 면접인데 3월 27일 날 발표 자료 만들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밤새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발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4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면 특성화 문화관광형은 10억 이내, 그다음에 첫걸음은 3억 이내. 요 사업을 사업단장에 맡아서 내가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되고요. 사람을 여기는 2명을 뽑고 여기는 1명을 뽑아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2024년입니다. 2024년 되니까 처음 이게 사업단장 된 사람은 문화관광은 잘 안 주거든요. 첫걸음부터 해봐라 그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경 기존과 신규 이렇게 나뉘었고요. 첫걸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사업단장이 첫걸음이 없지? 이게 문화관광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이게 원서를 내는 거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화관광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영역이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강원본부는 용답이냐 무슨 뭐 시장이냐 이렇게 쭉 원서를 내게 돼 있어서 이제 원서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사업단장 그 문화관광형 봐서 이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한 7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셔요. 그러면 먼저 준비하신 거 발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발표 쫙 이렇게 쫙 하죠.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장에 그래서 앞서도 제가 이제 문화 역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장의 현안과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2024년에는 첫걸음 기반 사업은 뭐가 좀 달라요. 사업 단장인데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장소도 여긴데 무슨 계약직으로 근무 조건이 직원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사업 단장, 프로젝트 매니저 2개의 자격증을 같이 주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관광경 떨어졌으니까 첫걸음을
해야지. 그래서 첫걸음으로 이제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뽑아 주셔서 7명이 또 면접 보러 가는데 거기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첫걸음은 더 어려운 게 가서 면접 보기 전에 어떤 계획을서를 하나 줘요. 너 저기 위생 청결은 어떻게 사업을 전행할 거니? 그럼 워드로 30분 동안에 3장을 쳐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노트북이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아니니까 글자가 틀리기 칠 때마다 틀려요. 제가 삼성 걸 썼는데 여기 LG 거를 딱 주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이게 안 먹어. 인서트 치면 딜리트로 없어지고 복사되면 날아가고 무지 고생을 하면서 이게 쳤어요. 그거 끝나고 면접을 1시간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진을 빠지게 하는데 대전 가서 봤는데 교통비도 안 주더라고요. 서울은 바로 가눠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돼서 21군데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단장이라는 이걸 보면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거 하려고 3년, 4년째 봤잖아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이거 하시고도 꼭 그 사업단장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떠나서도 그 시장을 잘 본다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하면 좋겠지? 상권 분석을 해보니까 다 알아요. 약국조만 하면 약국만도 매출이 다 나와요. 찍으면 매출이 얼마까지도 나오고 고객도 어떤지 다 나와요. 내가 뭘 한다면 다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근데 데이터를 딱 맞느냐? 그렇게 써 있어요. 밑에 소상공인진흥원 서울시나 이거는 참조용이니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앞서도 봤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좀 틀리지만 일관적으로 보면 데이터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40분 동안 또 앞서도 40분 얘기했고 또 40분을 얘기를 다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브랜드 전통시장 매니저로서 활동한 얘기와 사업단장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과정에서 사업단장이 됐고 현재 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응답을 한 또 10분 받아야 되니까 받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 끝내는 걸로 알고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